1944년 6월 7일 이른 아침 시간, 유타 해변에 고장난 M4 셔먼 전차 주변에 미군 공병들이 모여들었다. 전차는 상륙에는 성공했지만 승무원들은 독일군 88mm 대전차포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제2기갑사단 커티스 쿨린 중위는 전차 옆에 무릎을 꿇고 전투 피해가 아닌 전차 앞 선체에 용접된 두꺼운 강철 이빨을 살펴보았다.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독일군 해안 장애물로 만들어진 이 조잡한 강철 갈고리들은 노르망디 전역의 흐름을 곧 바꾸게 될 비공식적인 개조를 나타냈다. 쿨리는 전술적 상황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동안 미군 작전 계획관들을 난관에 빠뜨렸던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노르망디의 생울타리는 미군 전차 설계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독특한 공학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프랑스인들이 복하주라고 부르는 이 고대 농업용 방벽들은 4에서 6피트 높이의 흙더미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세기 동안 자라난 빽빽한 뿌리 시스템과 식물들로 덮여 있었다. 이 방벽들은 프랑스 시골 전역에 걸쳐 자연적인 요새 시스템을 형성하며 풍경을 수천 개의 작은 들판으로 나누었고 각 들판은 이 살아있는 벽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군 공병들은 침공 전의 항공사진을 연구했지만 2만 피트 상공에서 찍은 사진들은 이 장애물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지 못했다. 생울타리들은 바닥에서 3에서 5피트 두께였고 뿌리 시스템은 아래의 단단한 흙 속으로 6에서 8피트 깊이까지 침투해 있었다. 이 흙더미 꼭대기에서는 참나무, 느릅나무, 산사나무가 자랐고 그 뿌리들은 서로 얽혀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방벽을 형성했다. 독일군 공병들은 1940년 이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방어 잠재력을 즉시 인식했다. 그들은 주요 생울타리를 콘크리트, 철조망, 그리고 신중하게 배치된 기관총 진지로 강화했다. 그 결과 모든 들판을 잠재적인 살상 구역으로 모든 생울타리를 요새화된 진지로 바꾸는 방어 시스템이 탄생했다. 미군 작전 계획관들은 M4 셔먼 전차가 이 농업 경계를 단순히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셔먼 전차는 30톤의 무게의 라이트 컨티넨탈 성형 엔진에서 425마력을 발휘했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이 차량이 장애물을 돌파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셔먼 승무원들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생울타리를 건너려고 시도했을 때 전차의 앞부분은 흙더미를 오르면서 가파르게 들렸다. 이로 인해 차량의 얇은 하부 장갑 두께 25mm의 불과히 독일군 대전차 무기에 노출되었다. 셔먼의 전면 장갑은 76mm였지만 공병들이 수송성을 위해 무게 감소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부는 설계상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상승 동작은 두 번째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전차가 생울타리 꼭대기에 다다르면 주포가 30도 이상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무용지물이 되었다. 차량은 몇 초 동안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드러났고 독일군 포수들에게 완벽한 목표물이 되었다. 이 취약한 기간 동안 전차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아래 들판에서 진격하는 보병을 지원할 수도 없었다. 독일군 병사들은 이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무기와 88mm 포를 배치하는 방법을 빠르게 터득했다. 노르망디 전역 첫 2주 동안 미군 전차 손실은 초기 예측치를 300% 초과했다. 1944년 6월 19일 제1군의 작전 보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기록했다. 공병들은 미군 기갑사단들이 복하주를 통해 하루 평균 1마일의 속도로 진격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된 지형에서의 계획된 속도인 하루 아리기 25마일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고 계산했다. 이는 기동성 90% 이상의 감소를 의미했다. 각 생울타리 횡단은 전차가 통과를 시도하기 전에 보병이 진지를 정리해야 했고 이는 빠른 기계화전을 방어하는 독일군에게 유리한 느리고 체계적인 전투로 변모시켰다. 보급 장교들은 전차 부대들이 예상된 비율의 5배에 달하는 탄약을 소모하면서도
계획된 영토 확보의 20%만을 달성했다고 기록했다. 제1군을 지휘하는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위기 해결을 위해 6월 22일 공병 장교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전차 지휘관, 전투 공병, 병기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공병들은 생울타리의 구멍을 뚫기 위한 폭약, 셔먼 전차용 불도저 부착물, 그리고 생울타리 횡단을 완전히 피하는 수정된 전술 등 여러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각 해결책은 중대한 단점을 안고 있었다. 폭약은 보병이 포화 속에서 생울타리에 접근해야 했고, 이는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다. 불도저 부착물은 셔먼의 무게를 3톤 증가시켜 엔진 성능과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생울타리를 피하는 것은 성공적인 해변 상륙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징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커티스 쿨린 중위는 제2기갑사단 정비중대를 대표하여 이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전쟁 전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던 버지니아 출신 쿨린은 기술적 논의를 들으며 점점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군 공병들이 표준 장비와 확립된 절차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쿨린은 해답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새로운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차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개조에 있다고 믿었다. 6월 23일 저녁, 쿨린은 독일군의 방어 장애물들이 여전히 모래에 널려 있는 해변을 걸었다. 체코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이 장애물들은 세 개의 강철 레일이 용접되어 육각형 별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각 레일은 길이가 약 8피트였고 무게는 40에서 60파운드 사이였다. 독일군은 D-Day 전에 수천 개의 이 장애물들을 제조하여 상륙정을 파괴하기 위해 조수대에 배치했다. 미군 공병들은 초기 공격 중에 장애물들 사이로 길을 개척했지만 수백 개는 여전히 모래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다. 쿨린은 강철을 검사하며 그 두께와 구조적 무결성을 주목했다. 레일은 표준 유럽 철도 재료인 것으로 보였으며 대략 미국 90파운드 레일 재고와 동일했다. 쿨린의 혁신은 세 가지 별개의 공학적 원리를 하나의 우아한 해결책으로 결합했다. 첫째, 그는 생울타리의 강도가 흙더미 자체가 아닌 뿌리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했다. 지면에서 뿌리를 잘라내면 전차가 울타리를 넘어갈 필요 없이 장애물의 구조적 무결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둘째, 그는 강철 이빨이 뿌리를 밀어내는 대신 잘라내기 위해 지면의 수직이 아닌 앞쪽과 아래쪽으로 각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셋째, 그는 셔먼 전차의 전면에 적절히 배치된 4개 또는 6개의 강철 갈고리가 절단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침투 시 전차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쿨린은 정비중대의 존 코플린 병장과 존 드링 일병과 함께 6월 25일 첫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팀은 노획한 고슴도치 장애물에서 6개의 강철 레일을 잘라냈는데 각 부분은 약 30인치 길이였다. 그들은 이 부분들을 파괴된 독일군 차량에서 회수한 강철 베이스 플레이트에 용접하여 셔먼 전차의 전면 선체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갈고리들은 수직에서 20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는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절단 기하학을 제공하도록 계산된 각도였다. 전체 조립품의 무게는 약 600파운드였고 전차 총중량의 2% 미만을 추가했다. 6월 26일 아침, 정비중대의 셔먼 전차 한 대로 시험이 시작되었다. 승무원들은 시속 약 3마일의 보행 속도로 일반적인 생울타리에 접근했다. 강철 갈고리가 뿌리 덩어리에 닿자 전차 엔진이 잠시 힘겹게 돌아가다가 차량이 꾸준히 전진했다. 갈고리들은 지면에서 뿌리 뒤의 시스템을 절단했고 셔먼 전차는 건너는 내내 차체가 수평을 유지한 채 다음 들판으로 진입했다. 이 시험은 초기 접촉부터 완전 관통까지 약 15초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표준적인 횡단 시도에 3, 5분이 걸리던 것과 비교된다. 더욱 중요하게도
전차의 주포는 전체 기동 내내 수평을 유지하며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 승무원들은 그날 오후에 두께와 구성이 다양한 생울타리를 공격하는 12번의 추가 시험을 수행했다. 장치는 일관되게 작동했으며 3에서 6피트 두께의 뿌리 시스템을 절단했다. 한 시험에서는 승무원들이 독일군이 목재 기둥과 철조망으로 강화한 생울타리를 마주쳤다. 강철 갈고리들은 어려움 없이 보강재를 뚫고 지나갔고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장치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시험을 관찰한 공병들은 전차의 엔진 온도와 기계 시스템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다. 라이트 컨티넨탈 성형 엔진은 모든 시험에서 정상 작동 온도를 유지했으며 변속기 압력은 표준 범위 내에 머물렀다. 쿨린은 6월 27일 사단 사령부에 자신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서면 보고서는 장치의 단순성, 저비용, 그리고 쉬운 설치를 강조했다. 각 생울타리 절단기는 전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선적 필요성을 없앴다. 설치는 전방 정비 구역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용접 장비를 사용하여 약 47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장치는 전차의 기계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개조도 필요로 하지 않아 공장 보증 및 정비 절차를 보존했다. 가장 중요하게도 쿨린의 보고서에는 어떤 정비 중대든 추가 지침 없이 동일한 장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기술 도면과 사양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 관료주의는 처음에 이 혁신에 저항했다. 병기국의 규정은 전투 차량에 대한 비공식적인 개조를 금지했으며 그러한 변경이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기술 지원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고위 장교들은 다른 부대들이 호환되지 않는 버전을 제작하면서 현장 개조가 정비 악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적절한 해결책은 미국 내 공학연구소에서 나와야 하며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철저한 시험을 수행하고 표준화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래들리 장군은 쿨린의 기술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직접 개입했다. 브래들리는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전역이 감당할 수 없는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을 인식했다. 6월 29일 그는 그는 전역에 걸쳐 쿨린의 생울타리 절단 장치, 즉시 생산을 승인하는 직접 명령을 내렸다. 브래들리는 이 혁신을 쿨린 생울타리 장치, 슐린 헤즈로우 디바이스라고 명명했으며 나중에 전차 승무원들은 이를 코뿔소 아히노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는 용접 장비와 강철 재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생울타리 절단이 제작용 강철은 다른 용도보다 해안 장애물 제거 작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생산은 수십 개의 정비 회사와 병기 부대에서 즉시 시작되었다. 용접공들은 밤낮 없이 일하여 7월 초까지 하루 약 100개의 장치를 제작했다. 육군의 산업 생산 능력은 야전 조건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7월 10일까지 500대 이상의 셔먼 전차가 개조를 마쳤다. 7월 20일까지 이 숫자는 1000대 이상의 전차로 늘어났다. 7월 말까지 제1야정훈 셔먼 전차의 약 60%가 참호 절단기를 장착하게 되었고 이는 미군의 전술적 역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장치의 첫 실전 시험은 7월 3일 에라에뒤 피 근처 작전 중 이루어졌다. 제29 보병사단은 제743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아 보카주 지형으로 뒤덮인 독일군 진지를 공격했다. 라이노 장치를 장착한 셔먼 전차들이 공격을 주도하며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울타리를 절단했다. 이러한 다방향 접근 방식은 독일군 방어병들이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했고 전술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 공격은 6시간 만에 독일군 진지 2마일을 돌파했는데 이는 이전 전술로는 2, 3일이 걸렸을 징역 속도였다. 전차 지휘관들은 라이노 장치가 근본적인 전술적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고 보고했다. 이전에는 각 울타리가 신중한 계획과 준비를 요구하는 주요 장애물이었다. 라이노 덕분에 전차는 개활지와 거의 마찬가지로
쉽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지휘관들은 기세를 유지하고 독일군 방어선의 빈틈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장치는 미군이 독일군의 방어 준비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의 공격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유도했던 울타리들은 이제 신속한 침투와 포위의 통로가 되었다. 미군 전차 승무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전술적 이점만큼이나 중요했다. 라이노가 등장하기 전에는 셔먼 전차 승무원들은 울타리 돌파 시 취약하고 노출될 것을 알았기에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각 울타리에 접근했다. 이 장치들은 승무원의 자신감과 공격적인 사고방식을 회복시켜 주었다. 전차 지휘관들은 지형의 제약을 받는 대신 힘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더 대담한 전술적 결정과 사단 전체의 더 빠른 작전 속도로 이어졌다. 독일군 정보부는 1944년 7월 8일자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라이노 장치를 언급했다. 초기 평가는 그것들의 효과가 제한적인 조잡한 야전 임시 방편으로 치부했다. 제84군단 본부에서 입수한 문서에는 이 장치들이 전술적 기술보다는 기계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즉흥 개조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 초기 독일군 분석은 이 장치들이 제대로 방어된 진지에는 비효율적이며 사용을 제한하는 정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평가는 7월 중순까지 극적으로 바뀌었다. 생로 근처 방어 작전에서 나온 독일군의 전과 보고서는 라이노 장치를 장착한 전차 부대의 파괴적인 효율성을 기록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미군 전차들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울타리를 돌파하여 방어 협조를 압도하는 다수의 동시적 위협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들은 미군 전차들이 거의 경고 없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격 진지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독일군 대전차병들은 무기를 제대로 배치하기도 전에 여러 각도에서 공격을 받았다. 7월 말에 입수한 독일군 정보 요약 보고서는 미군 공학 기술이 보카주 지형의 방어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음을 인정했다. 이 문서는 독일군이 전차 수적 열세를 보충하기 위해 지형에 크게 의존해왔음을 지적했다. 이제 미군 전차들이 이전에는 통과 불가능했던 장애물을 자유롭게 통과함에 따라 독일군의 방어 계산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 보고서는 라이노 장치를 장착한 미군 부대에 맞서 보카주를 방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으므로 더 방어하기 쉬운 진지로 즉시 후퇴할 것을 권고했다. 8월 독일군 기술정보 장교들은 노획한 라이노 장치를 상세하게 조사했다. 전쟁 후 발견된 그들의 보고서는 미군 공학에 대한 독일군의 관점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분석관들은 조잡한 용접 품질과 세련되지 않은 외관을 지적하며 처음에는 이 장치들을 즉흥적인 임시 방편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기능 테스트 결과 겉보기에는 조잡했던 이 장치들이 정교한 독일 공학 솔루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독일 공병들은 장애물 제거를 위해 정교한 유압 시스템과 복잡한 기계적 연결 장치를 개발했지만 미군들은 6개의 용접된 강철 조각으로 동일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대조는 독일과 미국 접근 방식 간의 공학 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부각시켰다. 독일군 공학은 정밀성, 복잡성, 그리고 이론적 최적화를 강조했다. 장비는 엄격한 사양에 따라 설계되었고 정밀한 공차로 제조되었으며 엄격한 일정에 따라 유지 보수되었다. 미군 공학은 단순성, 신뢰성, 그리고 야전 정비 용이성을 우선시했다. 장비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관대한 공차로 제조되었으며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되었다. 라이노는 독일 공병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세련된 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미국식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다. 8월 내내 연대 및 사단급에서 나온 독일군의 전과 보고서는 미군의 울타리 절단 능력에 대한 우려를 넘어 경각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8월 10일자 제3세 이 보병사단 보고서는 방어 계획상 전차가 운용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지점에서 미군 전차의 침투가 발생했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서는 도로 교차로와 들판 경계를 통제하도록 설계된 독일군의 거점들이 미군 전차들이 인접한 울타리를 통해 단순히 우회하면서 고립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독일군 부대가 모든 곳을 방어하도록 강요하여 효과적인 방어에 필요한 병력 집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독일군 방어병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전술적 효과만큼이나 중요했다. 처음에는 보카주 방어막 뒤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독일 병사들은 이제 어떤 방향에서든 예기치 않게 미군 전차가 나타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방어 자신감을 약화시켰고 전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군 공격의 효율성을 높였다. 미군의 울타리 절단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독일군 지휘관들은 사기 저하와 항복률 증가를 보고했다. 노르망디에서 독일의 가장 강력한 방어 이점이었던 보카주는 취약성과 고립의 원천으로 변모했다. 전후 독일군 지휘관들과의 인터뷰는 라이노의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드러냈다. 판처 레어 사단을 지휘했던 프리츠 바이어 라인 장군은 1946년 인터뷰에서 울타리 절단 장치가 7월 초에 등장했으며 2주 안에 전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바이어 라인은 독일군의 방어 계획이 미군 전차가 도로와 보카주 내의 주요 개활지에 국한될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언급했다. 라이노 장치는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여 독일군이 예상되는 돌파 지점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모든 울타리를 동시에 방어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독일군 병력을 분산시켰고 효과적인 방역을 막았다. 8월 노르망디에서 독일군을 지휘했던 귄터 폰 클루게 야전원수는 독일군 최고사령부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울타리 절단 장치를 언급했다. 폰 클루게의 통신문은 미군의 기술적 우위가 공장에서 생산된 정교한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선에서의 실용적인 혁신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는 독일군 문화가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보다는 확립된 절차를 따르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독일군이 신속한 야전 혁신을 위한 동등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폰 클루게는 미군의 울타리 절단 능력으로 인해 보카주가 방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노르망디에서 부분적으로 철수할 허가를 요청했다. 독일군의 방어 교리는 라이노 장치에 대응하여 진화했지만 이러한 적응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새로운 지침은 방어 부대에게 울타리 자체보다는 울타리로 둘러쓴 들판 안쪽에 더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여 전차가 방벽을 돌파한 후 교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깊이는 진지당 더 많은 병력을 요구했으며 독일군은 새로운 교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병력이 부족했다. 다른 적응책으로는 저속 울타리 돌파 시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무기의 집중적인 사용이 있었지만 미군 보병의 엄호는 독일 병사들에게 근접 접근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비교 공학 분석은 즉각적인 전술적 적용을 넘어섰다. 독일군 관찰자들은 미군의 야전 혁신이 더 넓은 제도적 강점을 나타낸다고 인식했다. 미군 문화는 하급 병력의 제한을 장려하고 제한된 해결책을 시험할 자원을 제공하며 관료적 절차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혁신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반대로 독일군 문화는 혁신이 고위 장교와 기술 전문가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엄격한 계층 구조를 유지했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한 하급 병력은 격려보다는 제도적 저항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미국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절차적 정확성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보상했다. 독일군 전통은 규율, 계층, 그리고 확립된 교리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장점을 제공했지만 급변하는 전투 상황에서는 미국 시스템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이노 장치는 미국의 문화적 가치가 혁신과 유연성을 통해
군사적 효율성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인 전술적 이점을 넘어섰다. 미군 작전 계획관들은 노르망디 돌파 작전인 코브라 작전을 설계하면서 보카주 지형을 통한 느린 징역이 7월과 8월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라이노 장치는 일정을 상당히 단축시켰다. 제1야정훈의 징역 속도는 6월 중순 하루 약 1마일에서 7월 말까지 하루 8에서 12마일로 증가하여 개활지에서 예측되었던 기동 속도에 근접했다. 이러한 가속화는 노르망디 전역의 일정을 압축시켰고 미군이 예정보다 몇 주 앞서 파리 방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했다. 병참적 영향은 전체 보급망에 걸쳐 파급되었다. 더 빠른 진격은 탄약 및 연료 소모 패턴이 극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했다. 계획관들은 마일당 높은 탄약 소모를 동반하는 느리고 체계적인 징역에 기반하여 보급 필요량을 계산했다. 라이노가 가능하게 한 빠른 징역은 마일당 더 적은 탄약을 소모했지만 지속적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연료와 예비 부품을 요구했다. 보급 장교들은 요청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서둘렀고 포탄에 대한 강조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강조로 전환했다. 수송망은 가속화된 작전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정된 진지의 탄약을 보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트럭들은 이제 매일 수십 마일을 빠르게 전진하는 부대들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연합군을 지원했던 전용 트럭 호송 시스템인 유명한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라이노 장치가 가능하게 한 기동성 이점에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등장했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빠른 돌파가 없었다면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불필요했거나 다르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 개척 장치의 전술적 혁신은 이처럼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보급 작전 중 하나를 간접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징역하는 부대가 예상보다 일찍 영국 해협 및 대서양 연안 항구들을 점령함에 따라 항만 용량 계산은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에르부르가 1944년 가을까지 주요 보급항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가속화된 징역으로 브르탄유 항구들과 결국 엔트워프가 예측보다 몇 달 일찍 점령되었습니다. 항만 시설 손상으로 사용이 지연되었지만 가속화된 일정 덕분에 기술자들은 겨울 날씨가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수리를 완료할 추가 몇 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정 가속화에 대한 라이노의 기여는 전술적인 장애물 개척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포로 신문은 독일군의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독일 전차장들은 미군 전차병들이 매복이나 은폐에 대한 우려 없이 생울타리를 돌파하려는 의지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독일군의 교리는 신중함과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이노 장치를 이용한 미군의 공격적인 운용은 독일군의 예상을 뒤엎었고 순전히 대담함을 통해 전술적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일부 독일군 포로들은 미군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방어 진지를 준비했지만 방어 병력이 배치되기도 전에 라이노 장치를 장착한 셔먼 전차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생울타리를 뚫고 돌진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독일군과 미군의 기갑 시스템 간의 비교 생산 통계는 라이노가 보여준 더 넓은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내내 약 6,000대의 판터 전차를 생산했으며 각 전차는 정교한 공장에서 수천 인시 RNC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은 약 5만 대의 셔먼 전차와 함께 3,000대의 야전에서 제작된 라이노 장치를 생산했는데 후자는 최소한의 산업 역량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격차는 미군의 적응력 우위와 결합되어 독일군에게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초래했습니다. 개별 장비의 품질은 지능적인 적응과 결합된 양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병참 장교들은 탄약 소모량과 유지보수 필요량의 상당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노 없이 생울타리를 건너는 셔먼 전차는
보통 각 횡단 시 독일 진지를 제압하기 위해 2040발의 주포탄과 수백 발의 기관 총탄을 소모했습니다. 라이노를 사용하면 이 동일한 횡단에 최소한의 탄약 소모만이 필요했습니다. 전차가 생울타리를 오르면서 발생하는 변속기 부담과 서스펜션 손상을 더 이상 겪지 않아 전차 유지 보수 시간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증가는 장기 작전의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넓은 산업적 함의는 미국의 군사 산업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노 장치는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품은 프랑스에서 노획되거나 회수된 재료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산업적 강점과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본국에서의 공장 생산으로 적을 압도하기보다는 미군은 전장에서 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혁신하고 해결책을 제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미군의 군사력을 지적인 것보다는 순전히 산업적인 것으로 보았던 독일군 지휘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장치의 영향은 전후 기갑 차량 설계에까지 미쳤습니다. 노르망디 전역을 연구하던 미군 전차 설계자들은 장애물 제거를 위한 특수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후 전차 설계에는 내장형 장애물 제거 시스템을 갖춘 전용 공병, 변형 모델이 포함되었습니다. M4 셔먼은 결국 정글 지형이 비슷한 장애물을 제시했던 태평양 작전을 위해 공장 생산 버전의 장애물 개척 장치를 받았습니다. 노획 재료를 기반으로 한 야전 임시 혁신의 원칙은 전후 육군 공병 교범의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군은 미군의 성공을 관찰한 직후 유사한 장치를 채택했습니다. 피롱이라고 불리는 영국 버전은 약간 다른 기하학적 구조를 사용했지만 쿨린의 근본적인 원칙을 따랐습니다. 영국 공병들은 보고서에서 미군의 독창성이 침공 전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도 불구하고 영국 계획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왕립 공병대의 공식 역사서는 영국군이 보카주 지형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쿨린의 생울타리 개척 장치는 즉각적인 적용을 넘어선 여러 공학적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우아한 해결책은 종종 자연의 힘에 맞서기보다는 자연의 힘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는 대신 지면 높이에서 뿌리를 자름으로써 이 장치는 더 적은 동력을 필요로 하고 더 적은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야전 테스트와 반복 개발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쿨린의 설계는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실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 군사계층이 출신에 관계없이 장점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유연할 때 효과적인 공학적 해결책이 비전통적인 출처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또한 공학적 중복성과 단순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라이노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었고 특별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었으며 오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작동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기계 시스템과 달리 어떤 전차 승무원도 훈련 없이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성은 빠른 채택을 보장하고 군 관료들이 우려했던 지원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이 장치는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이 더 적었기 때문에 많은 공장 생산 시스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철학은 장비가 사용 가능한 재료와 표준 도구를 사용하여 야전 조건에서 유지보수 및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노는 이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비부대는 어떤 강철 재고를 사용해서든 교체 부품을 제작할 수 있었고 손상된 장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용접공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은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공장 수준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장비를 종종 생산했던 독일의 공학 철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학 혁신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쿨린의 성공은 개별 병사들이 전투 성과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도 작전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차 승무원과 정비 인력이 자신들을 수동적인 장비 운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로 여기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야전 개조가 이후의 전역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라이노의 성공이 노르망디를 넘어 지속되는 혁신 문화를 창조했음을 시사합니다. 쿨린 혁신의 시기는 서북 유럽에서 연합군의 성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라이노 장치가 없었다면 미군은 1944년 8월과 9월 내내 보카주 지형에 발이 묶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효과적인 방어를 조직하기 전에 항구와 보급기지를 점령했던 프랑스 전역의 빠른 진격을 막았을 것입니다. 라이노가 가능하게 한 단축된 시간표는 미군이 겨울 날씨가 주요 작전을 중단시키기 전에 독일 국경에 도달함으로써 유럽 전쟁을 몇 달 단축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 효율성 고려 사항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1944년 7월과 8월에 제작된 수천 대의 라이노 장치는 이미 전장에 있는 노획된 독일군 장애물 강철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운송 필요성 제로,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 시간 제로, 다른 재료 우선순위와의 경쟁 제로를 의미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모든 리버티 선박이 대체 불가능한 보급 역량을 나타냈던 시대에 라이노의 재료 자급자족은 전술적 효과를 넘어선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쿨린의 생울타리 개척 장치는 궁극적으로 기계적 혁신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실용주의, 산업 적응성, 그리고 계급이나 정규 훈련에 관계없이 개인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군사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정비 승무원들이 용접하여 만든 그 투박한 강철 갈퀴들은 절차적 정확성보다 실용적 효과를, 공장 완벽성보다 야전 혁신을, 그리고 이론적 최적화보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중시하는 설계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라이노 장치의 이야기는 군사 역사를 넘어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가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때 때때로 단순한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조직의 유연성과 표준 절차를 우회하려는 의지가 상황이 요구할 때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은 최고의 해결책이 종종 추상적인 정보로 작업하는 먼 곳의 계획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도전에 직접 직면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커티스 쿨린 중위는 그의 혁신으로 레지옹 오브 메리트 훈장을 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수백 명의 정비 인력과 전차 승무원들이 동등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물 개척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배치하는 집단적 노력은 전술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미국의 산업 문화를 나타냈습니다. 48시간 만에 노르망디의 교착 상태를 깬 그 강철 이빨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출처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인식할 만큼 유연하고 신중함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 검증되지 않은 혁신을 실행할 만큼 대담한 군사 시스템의 증거였습니다. 7월 말 라이노 장치를 검사한 기술자들은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성능 특성을 기록했습니다. 강철 갈퀴들은 수백 개의 생울타리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마모를 겪었습니다. 야금학적 분석 결과 독일 철도 강철이 미국 표준보다 더 높은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날 유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우연한 이점은 독일군 장애물로 제작된 장치가 미국 재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강철이 프랑스 생울타리를 잘라 독일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아이러니는 정비 승무원들에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절단작용 자체는 흥미로운 기계적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에 육군 기술자들이 실시한 고속사진 촬영은 갈퀴들이 칼날처럼 뿌리를 깔끔하게 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뿌리 섬유가 자연적인 결을 따라 찢어지고 분리되도록 하는 엄청난 압축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갈퀴의 각진 기하학적 구조는 농부들이 톱으로 자르기보다 쐐기로 통나무를 쪼개는 방식과 유사하게 아래에서부터 뿌리를 강제로 벌리는 쐐기 작용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찢는 작용은 더 넓은 영역에 걸쳐 뿌리 시스템의 구조적 무결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자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토양 상태가 관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생울타리의 저항이 비교적 적었으며 전차는 시속 5마일에 육박하는 속도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온 후 젖은 상태에서는 토양의 응집력이 증가하여 시속 2-3마일의 더 느린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공병들은 젖은 상태가 사실상 절단 효과를 향상시켰는데 이는 물에 젖은 뿌리가 마른 뿌리보다 더 쉽게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가을 작전 중 뿌리가 부서지기 쉬워 여러 번 통과해야 완전히 관통할 수 있었던 부분적으로 얼어붙은 땅에서 최악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2기갑사단은 7월 중순 생울타리 관통을 위한 최적의 전차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동일한 생울타리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 시속 6마일 이상으로 관통을 시도하면 차량의 변속기와 서스펜션에 과도한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2마일 미만에서는 뿌리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진 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단 작업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공병들은 시속 3-4마일이 기계적 스트레스와 절단 효과 사이의 이상적인 타협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속도는 전차 승무원들에게 배포된 훈련 자료의 표준 교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특별한 난관을 야기하는 여러 종류의 생울타리를 마주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있는 생울타리들은 종종 흙 구조물 안에 돌벽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대 토지 경계의 잔재였습니다. 라이너 장치는 돌을 자를 수 없었지만 벽 두께가 18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강철 갈퀴가 석조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유관 검사를 통해 돌로 보강된 생울타리를 식별하고 전차 관통을 시도하기 전에 이를 피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석조물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강 계곡의 생울타리는 다른 장애물을 제시했습니다. 이 저지대 장벽들은 고지대의 참나무나 느릅나무의 흔한 깊은 고든 뿌리 대신 광범위하게 얕은 뿌리 체계를 가진 버드나무와 오리나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얕은 뿌리들은 저항이 적었지만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생울타리에서 15아게이츠의 20피트까지 뻗어 있기도 했습니다. 라이너 장착 전차들은 이 장벽들을 더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때로는 서스펜션 부품 주위에 감기는 뿌리 덩어리에 얽히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뿌리 얽힘을 방지하기 위해 관통 중 미세한 조향 수정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생울타리는 독일 공병들이 방어 목적으로 특별히 강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부 진지에는 지면 높이의 생울타리 안에 콘크리트가 채워진 배수관이 수평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일반적으로 지름 8-12인치였으며 절단 장치와 상관없이 전차를 저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이너 갈퀴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없었으며 강화된 진지에 직면했을 때는 측면 기동이나 폭발물을 이용한 공병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방어군은 예상되는 미군 접근 경로를 따라 주요 생울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는 미군 전진을 미리 준비된 살상지대로 유도하는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노획된 독일 문서를 연구하던 정보 장교들은 라이너 장착 전차에 대항하기 위한 상세한 방어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7월 말 독일 교리는 방어군에게 차량이 느리게 움직이고 기동할 수 없는 생울타리 관통 중 전차의 대전차 무기를 집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독일 포병들은 라이노 장치와 두꺼운 전면 장갑이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전방에서 교전하기보다는 횡단 중 전차의 취약한 측면 장갑을 조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군 전차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생울타리를 넘어 얻는 근본적인 이점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이노 장치의 생산 통계는 미군의 보급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초까지 미 제1군은 독일 해변 장애물에서 회수한 약 100만 파운드의 강철을 사용하여 대략 3,000개의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추가 강철은 파괴된 독일 차량, 철도 자재 및 구조 부품에서 조달되었습니다. 병기 회사들은 7월 말까지 장치당 생산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표준화된 제작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용접 작업반은 교대로 근무하며 주야간 작업 내내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분산된 생산에도 불구하고 품질 관리 절차는 일관성을 보장했습니다. 각 완성된 장치는 용접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5톤 트럭이 장착된 조립품을 당기는 하중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용접 실패나 구조적 약점의 징후를 보인 장치들은 불합격 처리되어 재작업되었습니다. 합격률은 95%를 초과했으며 이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비부대 용접공들이 전문적인 품질의 결과를 달성했음을 나타냅니다. 불합격된 5%의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설계 결함보다는 두꺼운 강철 부분에 불량한 용접 침투로 인해 고장났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라이노 장치에 이름과 예술 작품을 새겨 개인화했고 이를 명예의 휘장처럼 여겼습니다. 일부 부대는 장치 갈퀴를 부대 색상으로 칠하거나 관통한 생울타리 수를 나타내는 격파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는 승무원들의 장비에 대한 소유감과 자부심을 키웠습니다. 정비 요원들은 이름이 붙은 라이노 장치를 장착한 전차가 익명의 차량보다 더 나은 일상 정비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이는 개인화가 기계적 세부 사항에 대한 승무원들의 주의력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합니다. 이 장치들은 단순한 생울타리 관통을 넘어 예상치 못한 전술적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강철 갈퀴가 근거리에서 발사되는 독일군 판처파우스트 로켓에 대한 탁월한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퀴는 전차의 실제 장갑 약 3피트 앞에서 성형 작약 탄두를 폭발시켜 폭발 제트가 관통하기 전에 분산시켰습니다. 이 스탠드오프 방호는 우연한 것이었지만 독일 보병이 발사 전에 선 A5야드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가전에서 특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전차 승무원들은 만약 라이노 장치가 없었다면 셔먼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했을 로켓을 요격한 라이노 장치 덕분에 생존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보병들은 라이노 장착 전차 근처에서 작전할 때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전차가 생울타리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하여 동반하는 보병이 개활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는 보병 기갑 협력을 향상시키고 지상군 사상자를 줄였습니다. 보병 부대는 이 차량들이 제공하는 전술적 이점을 인지하고 라이노 장치를 보유한 전차 부대와의 배속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캠페인 초기에 보병이 복하주지형의 기동성 제한 때문에 전차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과는 상당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의무 장교들은 라이노 장치가 널리 채택된 후 전차 승무원 사상자가 감소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치들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차 승무원의 부상과 사망이 주로 차량이 취약하고 노출되는 생울타리 횡단 중에 발생했습니다. 라이노 장치는 이 취약 기간을 없애 7월부터 8월까지의 의무부대 기록에 따르면 승무원 사상자를 약 60%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상자 감소는 승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숙련된 인력의 유지를 도왔으며 장치가 제공하는 전술적 이점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보급 장교들은 라이노 장치가 생산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라고 계산했습니다. 탄약 소비 감소만으로 제1군 전체에서 주당 약 15,000발의 포탄 및 전차포탄이 절약되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1944년 가격으로 약 50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지만 라이노 장치는 회수된 자재와 기존 정비 인력을 사용하여 본질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효율성은 공장 생산 솔루션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장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미군의 라이노 성공에 대응하여 독일군의 대항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독일군은 느린 속도로 생울타리를 횡단하는 동안 전차 차체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지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울타리 기저부 표면 바로 아래에 묻힌 이 지뢰들은 시속 5마일 미만으로 움직이는 전차의 무게에 의해 작동되었습니다. 미군 공병들은 전차 앞에서 지뢰를 폭발시키는 지뢰 제거 롤러 부착물을 개발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작용-반작용 순환은 라이노 장치가 독일군의 전술적 적응을 강제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공세작전에 투입되었을 독일의 공병 자원을 소모시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갑교리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함의는 이후 유럽 작전을 위한 미군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작전을 준비하던 계획자들은 독일 방어 진지에서 유사한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공병 부대에는 용의 이빨 대전차 방벽, 콘크리트 요사에 야전 장애물 등 다양한 장애물 유형을 위한 특수 장치를 개발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정 장애물들이 정확히 예측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현장 혁신과 적응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제도적 약속은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44년 8월까지 영국에서 대체 전차 승무원을 위해 수립된 훈련 프로그램은 라이노 전술을 포함했습니다. 신규 승무원들은 노르망디 보카주를 모방한 모의 생울타리에서 훈련하며 전투부대 배치 전에 적절한 관통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훈련은 꾸준한 속도 유지, 적절한 접근 각도, 그리고 장치가 손상되거나 얽혔을 때의 즉각적인 조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식화된 훈련은 대체 승무원들이 이전 승무원들이 값비싼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던 기술을 갖추고 프랑스에 도착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생산 라이노 장치의 기술 사양은 쿨린의 원래 시제품과 약간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최종 표준화된 버전은 쿨린의 실험적인 6개 대신 5개의 갈퀴를 사용하여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약 100파운드 줄였습니다. 갈퀴 길이는 34인치로 표준화되어 일반적인 노르망디 생울타리에 최적의 관통 깊이를 제공했습니다. 장착 시스템은 용접 대신 4개의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발전하여 신속한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이 정비나 교체가 필요할 때 장치를 전차간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에 실시된 금속 연구는 200개 이상의 생울타리를 관통한 장치들의 갈퀴를 조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관련된 심각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적은 금속 피로가 나타났습니다. 강철의 높은 탄소 함량은 경도를 제공했고 유럽산 구성은 강인성을 향상시키는 미량 원소를 포함했습니다. 동등한 경도의 미국산 강철은 더 취약하고 파손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한 재료 우월성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산 강철을 수입하기보다는 노획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보카주를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9월 작전에서 나온 전차 지휘관들의 보고서는 생울타리가 더 이상 없어도 승무원들이 라이노 장치를 유지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대비의 심리적 자신감과 대전차 무기에 대한 스탠드오프 방호의 실제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최대 속도가 필수적인 개활지에서 독일군을 추격할 때 장치를 제거했지만 많은 승무원들은 1945년 5월 전투작전이 끝날 때까지 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미군의 적응성과 혁신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후 공학 연구는 공장에서 생산된 대체품이 현장에서 제작된 라이노보다 우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테스트는 쿨린의 설계를 미국 제조업체들이 개발한 특수공학 커팅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공장 설계는 절단 효율성 면에서 미미한 개선을 보였는데 아마도 55%더 빠른 관통력을 제공했지만 훨씬 더 많은 무게와 복잡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쿨린의 단순한 설계가 효과성, 신뢰성, 생산 용이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공장 대체품도 라이노의 성능과 실용적인 지속 가능성의 조합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혁신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라이노 장치 덕분에 울타리 숲길 횡단에서 살아남은 전차 승무원들 중에는 전후 미국에서 교사, 엔지니어, 사업가, 지역사회 지도자가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치들이 정확히 몇 명의 생명을 구했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미국 전차 승무원들이 보카주 전투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리고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따라서 이 울타리 절단기의 유산은 군사 역사를 훨씬 넘어 전후 미국 생활의 근간에까지 확장됩니다. 이 장치는 공학 분야에 진출한 전후 참전 용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직 전차장과 정비병들은 현장 혁신에 대한 경험을 민간 직업으로 가져와 미국 공학 문화에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육성했습니다. 여러 저명한 전후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이론적 접근 방식보다 단순하고 견고한 해결책을 중시하도록 군 복무 경험이 가르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파는 전후 산업 확장 시기 수십 년 동안 미국 공학 철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울타리 절단기의 유산은 모든 조직 수준에서 적응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현대 군사 교리에서 살아 있습니다. 현장 임시방편 해결책을 만드는 모든 전투 공병은 쿨린이 노르망디 해변에서 개척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이노 장치 자체는 오래전에 사라져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시간 속에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현한 원칙, 즉 기본적인 도구와 노획물로 무장한 지적인 병사들이 먼 곳의 계획가들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은 미국 군사 철학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즉흥적인 강철 갈퀴는 노르망디 전투뿐만 아니라 군 조직이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오는 혁신을 어떻게 가치 있고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